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 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 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한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 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 회장이었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직위가 혹여라도 향후 수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전관예우가 걱정되어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창우 변협 회장님의 솔선수범을 돕기 위해서 향후 4년간 회장님의 수임을 계속해 지켜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어준의 결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변협 회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혹시 수임 사건에 영향을 줄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 역시 스스로 수임을 하지 않지 않으실까. 솔선수범을 하지 않겠는가. 계속 지켜봐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네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한인석 교수도요. 비슷한 지적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계속 지켜봐 드리겠다. 저는 이 공식적인 협회 권위를 빌어서 그죠? 네. 정권에 밑보였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테러를 가하는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 10월 11일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고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네네. 따르면 그때 대한변협 선거 있기 직전에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하고 다이어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하고 애국단체 관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보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곧 있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건전 인사를 선출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하고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제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이제 48대 변협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 선출될 분이 지금 이제 하창우 회장님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뜻대로 애국단체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예. 다만 업무일지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건 팩트고요. 네네. 그런데 이 하창우 변협 회장님의 이후 행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흡족해 하였을 행보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테러 방지법. 네, 그렇죠. 네, 직권상정에서 통과시킬 때 변협 이름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 네. 그래서 전부 찬성. 네네. 그때 네. 논란이 됐었죠. 전부 대한변협 찬성해서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들이 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근데 변협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서 전부 찬성으로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변협 이름으로 냈는데 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우리는 찬성해 준 적 없다고 항의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죠. 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만 해도 이 하창우 변협 회장 체제에서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하죠. 이런 걸 법제이사. 예. 그 외에 최측근이라고 하면 사무총장, 공보이사 이 정도 들 수 있는데 3인방.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성 법제이사.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 날입니다. 네. 굳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변호인하고 계신 분이 핵심 측근이고 지평배.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자신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번 죽였잖아요. 한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니까 또 어떻게든 죽여. 그리고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또 포탈 메인에 걸리고 또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 힘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뭘 해체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들도 당할 거 아닙니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관련 뉴스도 어제 또 있더라고요. 우연찮게도. 네, 대한변협이 어제 또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의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속칭 공수처로 불리는데 여기에 신설법안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요. 그 근거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이번 특검팀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원래 법에 제도 특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신해서 개별적으로 이번에도 특검을 만들었다면서 공수처를 불신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특검을 계속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특검을 상설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검찰 체제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런 상시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설 특검과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공수처를 쉽게 얘기하면 만들자는 건데 이게 기존 특검 법원이 있는데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공수처 논리에 대입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치적 편향 때문에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수처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공수처 신설 법안. 이분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 견해에 가까운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라는 재판에서 특검이 꺼낸 카드인데요. 특검 쪽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6개월 동안 570차례나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3차례 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의 차명폰은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을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폰을. 네,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렇게 거짓 증언한 거죠. 예. 예. 뭐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 적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 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발표했는데 아마 6개월 단위로 바꿨나 봐요. 네, 폰을. 맞습니다. 핸드폰이 4월부터 개통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서서는 또 다른 차명폰을 썼던 것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는 특정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 하루 3번 6개월 내내 3번씩 전화하는 건 말이죠.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가능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식사하셨냐. 사랑이 불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근데 이 관련 뉴스에서 총 570차례 중에 이게 겹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기간이 겹쳐요. 네,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도피한 기간이 한 56, 7일 돼요. 그때 또
차례 이상. 네, 거의 130회 가까이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역시 또 하루 거의 3번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는 최순실 씨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 도피자하고 대통령은 계속 하루 3번씩 통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횟수보다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고 게이트에 주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 도피 행각을 벌이던 범인과 정작 대통령은 하루에 3회꼴로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알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공범이 아닌 한.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이제 이 폰을 압수수색 해야 됐다고 지금. 네, 그렇죠. 특검에서 청와대에 나오는 문 거죠. 열어달라라는 네. 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검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싶었다. 그런 핑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휘하니까. 아이 정말. 이건 이 통화는 근데 저는 이런 통화 횟수를 보면 그 서로 그렇게까지 물론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었죠.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측근들 고영태 씨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고.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뉴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까지 의지했던 관계에서 감옥에 지금 감옥이 아니죠. 그것도 감옥이 아니죠. 구치소에 가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데 이 통화 욕구는 어떡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물어보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뭐 그 안에 휴대폰을 두고 통화를 했겠냐마는 워낙 불가능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 많이 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중개하는 사람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정 가능한 통화 횟수죠. 자, 통화 관련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24일 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10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그 다음 날 오후 4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화를 더 자주 많이 길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이권 챙기로 그때도 계속 통화를 했다고. 네, 미얀마 작년에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로지 이권 여기가 이제 최순실 씨가 자손대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예, 그 장시호 미얀마죠. 씨한테. 예. 그 미얀마 오로지 이권 때문에 간 거죠. 여기서는. 예. 그때도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 예,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 쪽에다가 전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횟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 착발신 누가 먼저 전화했나 하는 기록들도 이게 이 횟수가 체크됐다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전화를 하였나 이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쪽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 기록도 네, 계속 압수수색을 안 받아주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 쪽 입장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걸 받고 나서는 끊고 너무 전화가 자주 와서 귀찮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들었습니다. 식의 뉴스들은 많았죠. 예. 예.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견을 구했고 뭐 그 99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99년도면 예. 네, 신한국당 부총재 시절 박강한 부총재 시절 회의할 때 박정희 기념관 관련 자기 아버지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회의할 때도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회의를 주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면 딱딱 끊었고 하여튼 녹취가 남아있죠 아직도 보면.
네, 마지막에 육회 맛있으니까 육회 드셔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박 대통령한테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기념관 얘기하는데 한나라당, 새한국당 부총재로 신한국당. 신한국당. 예. 참 이제 또 자유당이죠. 예, 예. 그걸 팍팍 끊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세금 챙기고 자기가 지시하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보고합니다. 대한의용이. 여하간 이 폰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나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의 황성수 전 전무가 2015년 12월 달에 승마협회 임원들을 모아놓고요. 대책회의를 했던 문건이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정유라 씨 말을 사뒀다라는 내용이 파다하게 언론에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한 건데 이런 내용이 문건에 써 있습니다. 취재 빌미를 원천 막기 위해서 살시로를 재판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삼성은 정유라 씨한테 사줬던 사시도라는 말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고요. 추가 말을 구매할 때는 개인중개상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쭉 다뤄왔던 말 세탁이냐 아니냐 뉴스가 또 연수로 나온 거네요. 네, 말 이름까지 세탁합니다. 말 이름 세탁. 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서 30초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왜 내 말에 삼성전자 이름이 붙어 있냐. 네, 패스포트에.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바꿔줘. 이게 제 추정이죠. 네. 그래서 최순실 욕심 때문에 또 한 번 게이트가 터진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3자 비밀 거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말을 돈 안 받고 말장사한테 주고 말장사는 그 말 가격 빼고 싸게 살시도를 넘겨주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번 재판매하는 거죠. 또 한 번 재판매하면 거기서는 싸게 샀는데 이제 제대로 돈을 받고 30억, 30억을 현금을 확보할 테니까 완전한 돈 세탁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회의 내용은 요지는 그러네요. 그 언론이 이때는 게이트 터진 이유니까. 아니 15년 12월이기 때문에요. 직전이군요. 예. 그때는 유로드레사즈 같은 유럽 승마 관련된 말 첫 번째 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요. 예.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났을 텐데 말에 관해서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도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첫 번째 드러난 말을 숨기자. 숨겨야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원천인 폐쇄. 그러니까 말을 사준 걸 다 뺏어버린다든가 어떻게 할 때 더 큰 풀장사. 예,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문건의 내용이 있는 거죠. 최순실 씨 눈치를 본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취재의 위험보다 더 큰 것이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때 자기들한테 닥칠 위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김정남 타살. 네네. 처음에 TV조선은 독침, 독살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독침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뉴스예요. 저 어제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TV조선에서 이제 망명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건데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김정남에게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타진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김정남 씨가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전후 관계는 거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2년 대선 직전이거든요. 대선 직전에 당시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 김정남 씨 망명설 나온다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 근데 굳이 끝까지 망명은 안 됐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3부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네. 구체적으로. 그때 MBC가 보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다뤄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김정남 이 사망 사건이 처음에는 북한 그 훈련된 스파이들이 암살범이 독침으로 살해했다. 이게 TV조선의 특징이고. 네, 첫 보도였죠. 예, 그리고 국정원장도 그런 식으로 국회 정보에 가가지고 훈련된 북한에 그 독침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회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보도됐는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던 게 여성 2명이
그렇죠? 훈련된 암살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훈련된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하는 암살범들이 CCTV가 가장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어설프게 살해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도망 나왔는데 택시 금방 안 오면 어떡합니까? 차 준비 못합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훈련된 암살범들이 자기 얼굴 CCTV에 잡히게 한 다음에 택시를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훈련된 고도의 암살범들이 그렇게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뉴스는 이제 알고 봤더니 베트남 국적이었다. 네, 여권에 네. 그렇게 저는 뭐랄까요? 그 베트남 그 여성 둘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둘은 고용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도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얼굴이 CCTV에 다 찍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택시 타고 가고 좀 더 잡히고 막 얼굴 다 나오고 이건 뭐 고도로 훈련된 숨겨진 암살범은 아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예, 첫 보도의 그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용하거나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밝혀져 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